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핵심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 기술 기업의 CTO가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신용평가 AI 기술의 진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이 회사가 AI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이게 그냥 더 똑똑한 AI를 만들었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의 복잡한 금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고 또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가 있었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자료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AI가 신용평가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분야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 단계를 연도별로 따라가면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기술을 썼다. 이게 아니고요. 각 단계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나? 그리고 그 결과 뭐가 달라졌나?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2019년부터. 자, 그럼 2019년, 2020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여정의 출발점 2020년인데요. 자료를 보면 이때 훈련 데이터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왜 데이터인가요? 바로 그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하고 더 정교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특히 신경망이라는 걸 제대로 쓰려면요. 이게 최소 조건이었거든요. 아, 신경망. 그 인간 뇌구조를 모방했다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신경망이라는 게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배우는 방식이라서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해가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면 AI가 엉뚱한 패턴을 정답인 줄 알고 학습해서 오히려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흔히 말하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뭐 그런 거죠. 심지어 소수의 데이터에만 있는 편견을 이게 진실인 것처럼 증폭시켜서 더 불공정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20년은 이렇게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모델에 신경망 모델을 추가하는 이른바 앙상블 방식을 도입한 첫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앙상블이요? 여러 모델을 같이 쓴다는 건가요? 네, 여러 종류의 모델을 함께 사용해서 서로 단점은 보완하고 예측 정확도를 확 끌어올리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이게 앞으로 나올 모든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라는 든든한 기반도 다졌고 강력한 신경망 엔진도 얹었고요. 그럼 이제 막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을 것 같은데 2021년 주제는 좀 의외예요. AI를 compliance, 그러니까 법규 준수를 위해 쓰기 시작했다고요? 막 속도를 내려는 차에 브레이크부터 점검한 그런 느낌인데요. 하하, 비유가 아주 날카로운데요. 실제로 많은 기술 기업들이 그렇게 느끼죠. 하지만 소비자 신용 분야는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산업 중 하나거든요. 아, 그렇죠. 공정 대출 원칙이라던가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 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지켜야 할 규제가 정말 많습니다. 수십 년간 써온 기존 신용 점수 시스템은 이 모든 검증을 다 통과한 말하자면 안전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회사처럼 새롭고 복잡한 AI 모델을 딱 도입하면 당장 규제기관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모델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불리한 건 아닙니까? 또는 대출 거절했는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나요? 이런 거요. 바로 그겁니다. AI 속이 시커먼 블랙박스 같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기존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기법들은 이 새로운 AI 모델의 복잡성을 전혀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래서 이들이 칼에는 칼로 맞선다. 이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바로 신용평가 모델의 복잡성에 필적할 만큼 아주 정교한 AI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적용한 거죠. 와, 신용평가 AI를 감시하기 위한 또 다른 AI를 만들었다는 거네요. 자료에 보니까 LDAS나 쉐ፕ 같은 시스템이 언급되던데 이게 바로 그 감시 AI인가요? 네, 거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쉐프 같은 기술을 쓰면요. AI의 그 블랙박스를 열어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 이 고객의 대출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연소득이었고 두 번째는 과거 연체 기록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결정 근거를 역추적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규제 당국도 만족시키고 내부적으로도 모델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AI를 이용해서 규제 문제를 해결했다니 발상 자체가 아주 신선하네요. 근데 규제만 맞추면 다가 아니잖아요.
결국 이 모델이 돈을 잘 버는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2022년에는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했다고 하죠. CTO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한다고까지 했다니 더 궁금한데요. 네, 2022년의 주제는 바로 손실함수, 영어로는 로스 펑션입니다. 손실함수요? 네. 성설 손실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AI 모델에게 주는 미션 또는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델이 내놓은 예측이 실제 정답이랑 얼마나 다른지 그 오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AI는 이 오류, 즉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스스로를 학습시킵니다. 아하. 그러니까 AI에게 어떤 목표를 주느냐에 따라 학습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런데 기존에 널리 쓰이던 로그 손실이라는 함수가 대출 심사에는 잘 안 맞았다고요? 네, 현실의 금융 문제랑은 좀 거리가 먼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세 가지나 있었습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째, 대출해주고 한 달 만에 부도가 나는 거랑 만기 하루 전에 부도가 나는 걸 똑같이 그냥 나쁜 결과로만 봐요. 현실에선 손실액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요. 아, 그렇겠네요. 둘째는 고객이 돈을 일찍 갚아버리는 중도 상환을 부도만큼 나쁘게 보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만 가능했고요. 셋째, 예측이 실제랑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핵심은 AI한테 단순히 부도 여부 맞춰봐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돈을 가장 많이 벌게 해줘 라고 이 비즈니스의 언어로 목표를 가르쳐줘야 했다는 거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CTO가 보여준 그 히트맵 이미지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 네.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된 이미지요? 네, 파란색이 오류가 큰 영역, 빨간색이 오류가 적은 최적의 영역을 나타내는데 기존 로그 손실 함수를 따른 모델은 파란색에서 출발해서 붉은색에 가까운 어딘가에서 그냥 멈춰요. 하지만 이들이 자체 개발한 실제 금융 목표인 순현재 가치를 반영한 손실 함수는 모델을 가장 붉은 지점, 즉 진정한 최적점으로 정확히 끌고 갔습니다. 와, 이건 단순 수학 문제를 더 잘 푼 게 아니고요. AI의 목표와 비즈니스의 목표를 완벽하게 일치시킨 혁신이었던 거죠. AI의 목표를 비즈니스 목표와 일치시켰다. 정말 인상 깊네요. 하지만 그렇게 잘 만든 모델도 세상이 변하면 소용없을 수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던가 갑자기 금리가 확 오른다거나 하면 과거 데이터는 거의 무용지물이 될 텐데 2023년에는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군요. 네, 맞습니다. 개는 시간이 지나도 항상 개처럼 보이지만 대출 시장의 부도율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 CTO의 비유가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과거 데이터로만 학습하는 건 AI 모델의 고전적인 약점이에요.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과거의 패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모델을 전부 새로 훈련시켜야 하나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델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이 거시경제 변화에 동적으로 적응하도록 만들었어요. 동적 적응이요? 네, 이제 이 시스템은 그냥 전체적인 부도율 변화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군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같은 더 세분화된 집단의 변화까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추세가 감지되는 순간 사람의 개입 없이 모델이 스스로 반응하고 판단의 가중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거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모델이 된 셈이군요. 그렇죠. 자, 이제 모델이 외부 환경 변화에도 적응하게 됐습니다. 다음 해인 2024년에는 다시 시선을 개별 신청자에게 돌려서 대출업의 영원한 숙제라는 역선택 문제를 다룹니다. 돈이 가장 급한 사람이 사실 가장 위험한 고객이라는 딜레마 말이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독창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모델이 예측한 결과물인 APR, 그러니까 연이율을 다시 모델의 입력값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다시 입력으로 쓴다고요? 이건 마치 답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죠?
무한루플에 빠질 우려는 없나요? 하하, 정확히 엔지니어들이 처음 마주했던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도전이었죠. 이들의 해결책은 수많은 모델 인스턴스를 병렬로, 그러니까 동시에 수백, 수천 개를 실행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안정적인 균형점을 찾아내는 방식이었어요. 아, 예를 들어 신용 기록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받았는데도 덥석 수락한다면 모델은 내가 숫자만으로는 파악하지 못한 숨겨진 위험이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위험도를 다시 조정하는 거죠. 기발하네요. 근데 수천 개 모델을 동시에 돌린다니 이거 컴퓨터가 터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시스템 최적화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기법 때문에 연산 속도, 메모리 사용량 같은 아주 근본적인 시스템 최적화의 필요성이 딱 대두된 겁니다. 그 해결책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블록 희소행렬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구조예요. 이름만 들어서는 정말 어렵게 들리는데요.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훈련 데이터를 보면 신청자의 신용 점수처럼 한 번 입력되면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네네. 기존 방식은 이 모든 데이터를 매번 새로 불러와서 처리했지만 이 새로운 구조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딱 한 번만 저장하고 알고리즘이 이걸 기억해서 처리하도록 재설계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이건 아까 봤던 거니까 또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져다 써라고 알려준 거군요. 그 효과가 엄청났다고요? 네, 그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즉시 메모리 사용량이 20분의 1로 줄었고요. 장기적으로는 60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20분의 1이요? 잠깐만요. 20분의 1이면 95%를 줄였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마법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묘미죠. 똑똑한 알고리즘 하나가 하드웨어를 수십 배 증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 혁신 덕분에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잡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심지어 그걸 돌리는 시스템까지 극한으로 최적화했네요. 이제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푼 것 같은데 2025년, 즉 현재는 어떤 도전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룬 모든 데이터는 사실 정형 데이터였습니다. 나이, 소득, 신용 점수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숫자 데이터였죠. 2025년의 화두는 바로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이고 그 핵심 기술이 임베딩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라면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베딩은 그런 데이터들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베딩은 단어나 문장,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숨겨진 의미와 맥락을 파악해서 다차원 공간의 좌표, 즉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서에 적힌 자기소개 글이나 고객 계좌 입출금 내역에 찍힌 텍스트 같은 정보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숫자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신용평가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단순히 연소득 5천만 원 이게 아니라 그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소비 패턴이 얼마나 계획적인지 같은 질적인 부분까지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는 기존의 숫자 중심 데이터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 회사의 AI 기술 발전사를 통해 신용평가의 미래를 엿봤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모델을 고도화하는 걸 넘어서 규제 준수, AI의 근본적인 목표 설정, 거시경제 저금, 인간 행동의 미묘함, 그리고 시스템 최적화까지 정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과정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각 단계는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금융 문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처럼 AI가 개인의 재정적 행동과 그 결과를 거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위험, 리스크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위험이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 대해 정밀하게 계산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되는 미래. 그때 우리는 금융의 공정성과 기회라는 가치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